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학과 DSB 연구실 소속 석사과정 관영입니다. 제가 오늘 세미나 자료를 준비한 논문은 FedFormer, Frequency Inverse Decomposed Transformer for Long-Term Series Forecasting입니다. 올해 ICML 2022에 업데이트된 논문이고요. 현재 8회 인용되었습니다. 논문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프리퀀시를 다루는 트랜스포머를 베이스로 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관련 논문입니다. 제가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이전에 세미나로 진행했었던 오토포머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 당시 교수님께서 프리 변환 대신에 웨이블릿을 사용하는 방법도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었는데, 교수님의 말씀처럼 웨이블릿을 사용한 논문이 등장하여 다루게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 보시기 전에 제가 이전에 리뷰했던 오토포머 영상을 먼저 보시고 시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측 상단에 카드 남겨놓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본 논문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Frequency Inverse Decomposed Transformer를 줄여서 FedFormer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FedFormer는 Frequency Inverse Structure를 통해서 시계열의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중요 구조를 캡처하고자 하였고, 프리 컴포넌츠를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낮췄습니다. 마지막으로 믹스처 오브 익스퍼트 디컴포지션 블록을 사용해서 시즈널 트렌드를 분리를 하였습니다. 본 논문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알아야 할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은 이전 타임 시리즈의 정보들을 사용해서 퓨처 타임 시리즈를 예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풋으로는 이전 시점의 타임 시리즈 정보들인 옵저베이션, 미래이지만 미리 알고 있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정보를 넣은 퓨처 인풋, 시간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스태틱 메타데이터, 몇 시점 뒤까지 예측할지 정수값을 나타내는 디스크릿 포캐스팅 호라이즌을 인풋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은 경제 전망, 판매 예측, 재고 계획, 주식 예측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앞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이 몇 시점까지 예측할지 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따라서 포캐스팅이 이 호라이즌을 설정함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원 스텝 어헤드 포캐스팅으로 간단하게 다음 한 시점만 예측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멀티 호라이즌 포캐스팅은 미래의 두 시점, 세 시점, 네 시점, 더 멀리 예측하는 것을 멀티 호라이즌 포캐스팅이라고 합니다. 멀티 호라이즌은 다음 한 스텝을 예측하고 예측한 값을 다시 인풋으로 하여서 그 다음 스텝을 예측하는, 즉 재기적으로 학습하는 이터레이티브, 그리고 미리 지정해둔 미래 시점까지 한 번에 예측하는 다이렉트로 나뉠 수 있습니다.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에서 딥러닝 아키텍처들은 크게 RNN, CNN, 어텐션 베이스드 이렇게 세 가지로 베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텐션 베이스드의 경우는 오늘 진행하는 FedFormer처럼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하는 모델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서로 다른 시점의 정보들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스코어를 부여를 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롱렌지 디펜던시를 학습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에서 트랜스포머가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트랜스포머도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우선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크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트랜스포머의 풀 어텐션 같은 경우는 모든 커리키 페어를 다 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비고 L 제곱의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가지고 있어서 효율성 측면에서 좋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논문들에서 어텐션 베리언츠들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스파스 어텐션 같은 경우는 일부 커리키 페어만을 선택하는 방법, 로그 스파스 어텐션은 로그 함수처럼 점점 더 인덱스의 간격을 넓혀서 일부 커리키 페어만을 선택하는 방법이고, 오토컬레이션 어텐션은 오토포머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타임 시리즈의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변환을 하고 탑K의 सब시퀀스의 코릴레이션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비고 L 로그 L의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타임 시리즈의 글로벌 뷰를 캡처하지 못한다라는 점입니다. 트랜스포머에서 각 타임 스텝에 대한 예측이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델이 전체적으로 시계열의 전역 속성과 통계를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결국 시계열의 전체적인 트렌드를 예측하지 못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글을 보이기 위해서 ETT 데이터셋 일부를 좀 시각화를 하였습니다. 파란색이 인풋, 이제 초록색이 그라운드 트루스, 노란색이 예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왼쪽 그래프 먼저 보시면은 먼저 디스트리뷰션 또는 이제 트렌드가 시프트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풋을 보았을 때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예측도 전체 트렌드가 높게 예측하였으나
실제는 미래에는 점차 낮아지는 것을 보이고 있고, 프리퀀시도 예측은 일정하게 예측을 하였지만 실제는 프리퀀시가 변화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의 경우는 프리퀀시 자체는 잘 예측을 하였지만 트렌드가 시프트된 경우입니다. 인풋 자체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트렌드로 예측을 하였지만은 실제로는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트랜스포머가 글로벌 뷰를 보지 못하는 것 또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에서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포머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논문에서는 시즈널 트렌드 디컴포지션을 사용을 했고, 프리퀀시 도메인의 데이터를 확인하는 후레 아날리시스를 트랜스포머에 접목하고자 하였습니다. 시계열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드리겠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트렌드, 추세로 시계열 데이터가 장기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일련의 경향이 변하는 정도를 추세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시즈널리티, 계절성으로 주, 월, 분기, 반기 단위 등 특정 시간의 주기로 나타내는 패턴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랜덤, 불규칙 요소로 갑작스러운 요인,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 다음 푸리에 트랜스폼입니다. 오토포머 리뷰를 진행할 때 푸리에 변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고, 이제 오토포머 이후로 최희정 박사과정이 세미나를 진행했었던 BTSF, 김수빈 석사과정이 세미나를 진행했던 NH에서도 푸리에 변환이 등장하였고, 최근 다른 시계열을 다룬 논문들에서도 많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계열 분야에 푸리에 변환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성능을 내고 있고, 최근 연구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푸리에 변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 이전 오토포머의 리뷰 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만 언급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푸리에 변환의 기본 과정은 이제 아무리 복잡한 파동이라도 굉장히 단순한 파동들이 결합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복잡한 파동이어도 이제 단순한 파동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임의의 주기 함수 ft가 있을 때 상수 a0와 다양한 주기를 가지고 있는 코사인, 사인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사인과 사인 앞에 이 개수들을 푸리의 개수라고 하고, 이 파동의 강도가 얼마나 되냐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 푸리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타임 도메인이었던 시퀀스, 시그널을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바꿔주는 것이 이 푸리에 트랜스폼이고, 식은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타임 도메인으로 역변환하는 이제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또한 존재합니다. 근데 이 푸리에 트랜스폼에도 이제 한계점은 존재합니다. 바로 시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아래쪽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은 실제 시퀀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동의 주기가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푸리에 변환의 결과물인 이 프리퀀시 스펙트럼에서는 언제 주기가 바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타임 시리즈, 이 타임 도메인에서의 각 타임에 대한 모든 주파수에 대한 정보가 합쳐져 있고, 푸리에 변환을 했을 때는 반대로 프리퀀시에 대한 모든 타임에 대한 정보가 합쳐져 있습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결하자고 했던 방법론이 하나 더 있는데요. 숏타임 프리 트랜스폼 STFT입니다. 해당 방법론은 로우 시그널을 이제 국소 시간 단위로 쪼갠 다음에 각각의 쪼개진 윈도우마다 푸리에 변환을 다시 해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한계점이 있는데 이를 Uncertainty Principle,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STFT가 특정 시간 단위로 신호를 쪼개기 때문에 이 시간 단위와 주파수 해상도 단위가 트레이드오프가 생기게 되고, 즉 주파수 해상도를 높이고자 하면 윈도우가 넓어지고, 윈도우를 좁히면은 주파수 해상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한 방법이 바로 웨이블렛 트랜스폼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퓨리의 변환이 왜 이런 한계점을 가지냐면은 시간 또는 공간에 국한되지 않는 이제 사인파의 합으로 데이터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있는 신호 및 이미지를 정확하게 분석하려면은 시간과 주파수에 대해 국한되어 있는 함수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장한 것이 웨이블릿입니다. 퓨리의 변환이 사인과 코사인의 파동의 합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면은 웨이블릿은 마더스 웨이블릿이라고 하는 함수, 파동의 합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웨이블릿은 평균이 0이고 크기가 줄어드는 진동 파동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웨이블릿 트랜스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실제 시퀀스의 웨이블릿 펑션이 if 사이의 켤레 복소수를 내적하여 적분한 것과 같습니다. 웨이블릿 펑션은 정의해주기 나름인데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균이 0이어야 되고 이 놈이 1인 함수, 크기가 줄어드는 진동 함수, 그리고 뭐 적분했을 때 0인 함수,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아래와 같은 펑션들이 이제 웨이블릿에 속합니다. 먼저 컨티뉴어스 웨이블릿 트랜스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웨이블릿 펑션에 해당하는 이 f 사이 안에 이 t는 타임 스탬프를 의미를 하고요. 이 타우는 시프팅, s는 스케일링 팩터입니다. 연속적이기 때문에 무한한 웨이블릿들을 스케일링하고 시프팅하여 변환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스케일링 팩터가 조금 중요한데 스케일링 팩터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웨이블릿 펑션이 더 벌어지게 되고 이는 로우 프리퀀시를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감소하게 되면 웨이블릿 펑션이 좁아지게 되고 이는 하이 프리퀀시를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스케일링 팩터를 통해서 프리퀀시를 조절할 수 있게 되고 라지 스케일을 하게 되면은 신호의 느린 변화를, 스몰 스케일을 하게 되면은 신호의 빠른 변화를 캡처할 수 있게 됩니다. 컨티뉴어스 웨이블릿 트랜스폼의 예시를 GIF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서 시그마가 스케일링 그리고 델타가 시프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그마가 증가할수록 웨이블릿 펑션이 점점 폭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시퀀스를 시프팅하며 겹치는 공간에 대한 적분값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Continuous Wavelet Transform CWT라고 하고 이 CWT는 시간 주파수 분석, 시간 극구 주파수 성분 필터링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스크 웨이블릿 트랜스폼입니다. DWT는 스케일링 시프팅 팩터가 이제 이산적입니다. 스케일링은 2의 배수로 증가를 하고요. 시프팅은 스케일링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스케일링이 커질수록 주파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극소시간 부분의 크기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맞춰서 스케일링이 커질수록 시프팅 되는 정도도 큼직해야 하고 반면에 샘플링 정도는 작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시간 주파수 영역에서의 해상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적용하는 웨이블릿은 스케일이 가장 작기 때문에 높은 주파수 영역대의 웨이블릿과의 신호와 합성급의 결과로 해당 웨이블릿과 유사한 양이 계산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주파수 영역대에 대해서도 그 다음 스케일의 2배인 스케일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는 마치 하이패스 필터를 통과하고 그러고 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처음 적용했던 필터보다는 낮지만 높은 주파수 영역대를 살펴보는 또 다른 하이패스 필터를 통과시키는 것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커시브한 형태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DWT 과정을 다음과 같이 도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이패스 필터를 통해서 디테일 코에피션트를 도출하고 나머지 부분이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해서 어프록시메이션 코에피션트가 됩니다. 이를 n번 반복해서 점차 스케일링이 큰 주파수가 작은 웨이블릿 펑션을 통해서 신호의 디테일한 정보랑 그리고 전체적인 정보를 나눈 방법이 이 디스크 웨이블릿 트랜스폼 DWT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오토포머를 리뷰했을 때처럼 시청각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보다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 준비를 하였고 이번에는 레오제레라는 유튜버의 영상을 가지고 재편집을 하였습니다. 정말 이해가 잘 가게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진 자료이니까요. 한번 꼭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우측 상단에 카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이제 시퀀스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연속되는 두 포인트 간의 평균을 내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측 상단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두 포인트의 평균을 구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는 이제 원 시퀀스의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를 다시 인버스하는 과정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는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따로 기록을 하면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우측 하단과 같을 텐데요. 이처럼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와 같은 결과를 나타낼 것이고, 이제 우측 상단은 어프로키메이션 스페이스, 이제 우측 하단은 디테일 스페이스가 되는 겁니다. 이제 디테일 스페이스 덕분에 이제 인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방금 보여드린 방법이 하르 웨이블리 펑션을 사용한 이제 웨이블리 트랜스폼입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DWT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다음과 같은 시그널이 존재했을 때 앞서 하르 웨이블리 트랜스폼을 하면은 첫 번째 어프로키메이션 스페이스는 연속된 두 값의 평균, 디테일은 각 평균으로부터 차이가 기록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어프로키메이션을 새로운 시그널로 해서 다시 웨이블리 트랜스폼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새로운 길이는 반 줄어든 어프로키메이션과 디테일을 구할 수 있게 되고, 이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과정이 이제 디스크릿 웨이블리 트랜스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하르 웨이블릿의 이제 스케일링 펑션과 이제 웨이블리 펑션입니다. 이제 이 스케일링 펑션과 이 웨이블리 펑션을 가지고 이제 어프로키메이션과 디테일을 통해서 이제 인버스하는 과정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다시 원 시그널로 원폭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뉴럴 오퍼레이터 러닝입니다. 웨이블리 트랜스폼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갑자기 이게 뭔지 싶으실 텐데요. 뒤이어 등장한 웨이블리 트랜스폼을 사용한 방법론에 해당 뉴럴 오퍼레이터 러닝이 접목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장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뉴럴 오퍼레이터 러닝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서 2020 ICLR 워크숍에 공개되었던 뉴럴 오퍼레이터 그래프 커널 네트워크 for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이라는 논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제가 뉴럴 오퍼레이터 러닝 연구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논문을 읽고 최대한 이해한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이해한 부분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점 좀 참고 부탁드리고,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제가 어펜딕스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영상 끝나고 어펜딕스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럴 오퍼레이터 러닝에 대해서 제가 이해한 부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반적인 신경만은 이제 유한 차원의 유클리드 공간과 클래스 지판 간의 이제 매핑, 또는 두 개의 유한 차원의 유클리드 공간의 매핑을 위해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오퍼레이터 러닝은 이제 무한 차원 공간, 이제 함수 사이의 관계를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이제 PD 솔버 같은 경우는 이제 무한 공간에 대해 이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공간들을 잘게 디스크리타이즈 한 뒤에 각 셀마다 연산을 해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PD 솔루션을 구하기 위한 오퍼레이터를 근사하는 커널 K를 학습하는 방법이 뉴럴 오퍼레이터 러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은 간단하게 뉴럴넷을 통해서 이제 ODE를 풀던 것이 이제 뉴럴 ODE라고 하면은 PDE 문제를 푸는 것이 뉴럴 오퍼레이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프리 뉴럴 오퍼레이터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오퍼레이터 커널 KXY를 카파 X-Y로 변형을 합니다. 오퍼레이터 커널의 형태를 컨볼루셔널 커널 형태로 변형하겠다는 의도인데요. 컨볼루션 형태로 변형한 것은 이제 프리 도메인에서 연산하기 위함인데,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fx라는 시결에 대한 함수가 주어지면은 패스프리 트랜스폼을 하고 커널 카파를 통해서 어떠한 스페이스로 투영된 후에 인버스 패스프리 트랜스폼을 한 결과가 ux라는 함수로 매핑되는 커널 카파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프리 트랜스폼을 한 다음에 커널 카파를 맨말해주고 그 다음 다시 인버스 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제가 코드를 확인해 봤을 때는 커널 카파는 단순하게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 된 n은 파라미터이고, 조금 특이한 거는 타입에 torch.cfloat 복소수로 되어 있다는 점이 좀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계산할 때는 단순하게 웨이트를 곱하는데 좀 커널 역할을 한다는 점은 좀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리정드르 폴리노미얼입니다. 리정드르 다항식은 오소고널, 직교 다항식 중 하나입니다. 직교 다항식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다항식이 일부 내적 아래에 서로 직교하는 다항식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두 다항식을 곱하고 적분을 하면은 0이라는 값을 내고 있습니다. 네, 이 리장드르 방정식은 이제 이와 같고, 이 방정식의 일반회를 구하는 다항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다항식을 i 차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i 차수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른 다항식을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랑 같이 0이냐 1이냐 2냐에 따라서 다른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리장드르 다항식들은 이제 서로 직교하는 오소고널 폴리노미얼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차수의 다항식들을 내적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0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 같은 차수의 다항식을 내적해서 적분하면은 2i 플러스 1분의 2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리장드르 다항식이 왜 등장했냐라고 하면은 뒤이어 나올 멀티웨이블릿 트랜스폼에서 이 멀티웨이블릿의 베이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웨이블릿 조건 중 하나가 적분하면 0이어야 하고 줄어드는 파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리장드르 다항식들의 조합으로 다양한 웨이블릿들을 생성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양한 웨이블릿 베이시스를 통해서 멀티웨이블릿 트랜스폼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멀티웨이블릿 베이스드 오퍼레이터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프리앤 뉴럴 오퍼레이터에서 좀 더 발전된 방법입니다. 단순하게 프리앤 뉴럴 오퍼레이터에서 이 웨이블릿을 활용을 하면은 오퍼레이터 커널을 더욱 스파스하게 프로젝션 시킨 형태로 학습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으로, 기존의 이제 프리앤 뉴럴 오퍼레이터 양 끝단에 웨이블릿 트랜스폼을 추가를 해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웨이블릿 트랜스폼을 추가했을 뿐인데 성능이 10배 가까이 개선이 되었고, 이 때문인지 뉴립스 슈퍼라이트로 선전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리장드르 다항식들을 웨이블릿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프록시메이션 코에피션트 SLN, 디테일 코에피션트인 DLN을 구하게 되는데, 보시면 i는 0부터 k-1까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리장드르 0차식부터 k-1차식까지 계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멀티웨이블릿에 대해서 구할 수가 있고, 여기서 멀티웨이블릿 뿐만 아니라 멀티 스케일도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넓은 스케일이 0, 좁은 스케일을 1,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다른 스케일에 대해서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멀티 스케일과 멀티웨이블릿 코에피션트를 구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코에피션트를 구할 수 있는 디컴포지션 필터를 구하게 되는데, 이 필터는 이제 리장들 다항식을 사용을 하면은 필터 값이 계산이 된다고는 하는데, 논문에서는 계산하는 방법은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제 K를 3으로 해가지고 3x3 필터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만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필터를 사용해서 웨이블릿 디컴포지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앞서서 이제 멀티 스케일도 다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스케일의 기저들이 텐서 프로덕에 의해서 커플드 되기 때문에 이를 풀어줘야 된다고 해당 논문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제안된 방법이 논스탠다드 웨이블렛 리프레젠테이션이고요.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구한 SLN과 DLN을 A, B, C, T 모듈로부터 이제 아래 세 개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A, B, C는 패스트 프레 트랜스폼, 커널, 인버스 패스트 프레 트랜스폼, 앞서서 이제 프레 뉴럴 오퍼레이터에서의 프레 레이어와 같은 모듈을 가지고 있고요. T는 리니어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이제 USLN, 그리고 UDLN, 그리고 SLN, DLN, 여기서 U가 붙은 것들이 이제 멀티 스케일에 대한 코에피션트, 그리고 이 나머지가 멀티 웨이블렛에서의 이제 코에피션트입니다. 그래서 이를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결국에는 이제 오퍼레이터 커널을 구하기 위해서 프레랑 웨이블렛 트랜스폼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구조 자체는 웨이블렛 트랜스폼을 한 다음에 패스프레 트랜스폼을 하고, 그다음에 커널 카파를 곱한 다음에 인버스 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제 멀티 웨이블렛 베이스드 오퍼레이터로 멀티 스케일하고 멀티 웨이블렛 코에피션트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패스포머에 대한 설명 들어가기 전에 오토포머의 가장 큰 특징들만 리마인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포머는 시계열의 시그널과 트렌드를 분리하는 방식을 사용했고, 어텐션 대신에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커리와 키를 다 프로덕트를 하고, 다시 타임 도메인에서의 오토콜레이션 매트릭을 도출한 뒤에 탑 K sub시퀀스를 어그리게이션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가 백그라운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본 논문의 메소돌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포머와 패스포머의 구조를 시각화를 하였습니다. 차이점을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토포머에서 사용한 시리즈 디컴포지션 블럭 대신에 MOE, 믹처 오브 익스퍼트 디컴포지션 블럭을 사용했다라는 점, 그리고 오토 코릴레이션 블럭들 대신에 프리퀀시 이너스 블럭을 사용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먼저 믹스처 오브 익스퍼트 디컴포지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오토포머에서 시리즈 디컴포지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를 구하기 위해서 에버리지 플링을 사용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로우 시퀀스 데이터가 있을 때 에버리지 플링을 위해서 패딩을 해주게 되고, 슬라이딩을 하면서 에버리지 플링 값을 구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슬라이딩 윈도우 안에 들어오는 값들의 평균을 구해줌에 따라서 로우 데이터의 평균적인 시퀀스, 스무딩이 된 시퀀스를 구하게 되고, 이를 트렌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구한 트렌드를 로우 시퀀스에서 빼주고 나머지를 시즈널 파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패드포머의 MOA 디컴포지션 블럭입니다. 논문에서 이제 트렌드 컴포넌트와 결합된 복잡한 주기적 패턴 때문에 픽스드 윈도우 에버리지 플링으로는 트렌드를 추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플 트렌드 컴포넌트를 추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양한 크기의 에버리지 플링을 수행을 해주고, 윈풋 X를 에버리지 필터 수로 리니어 프로젝션 후에 소프트맥스에서 가중치들을 구하게 되고, 각 트렌드 컴포넌트를 가중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트렌드를 도출하고 시리즈 디컴포지션 블록과 동일하게 인풋에서 해당 트렌드를 빼서 시즈널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풋인데, 해당 부분은 이제 오토포머랑 동일합니다. 인코더의 인풋은 디컴포지션 되지 않는 로우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 슬라이딩 윈도우 랭스, 시퀀스 랭스 전체를 인풋으로 사용을 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시퀀스 랭스가 이제 96이고, 예측하고자 하는 시점들 앞 96 시점을 모두 인풋으로 가집니다. 예측하고자 하는 시점들의 이전 레이블 랭스 48 시점은 원래 값 그대로 사용을 하고, 뒤에 예측하고자 하는 프레디션 랭스 24 시점은 시즈널의 경우 0으로 패딩되어 있고, 트렌드는 인코더에서 분리된 트렌드의 평균값으로 패딩하여 사용합니다. 다음은 인풋 레프레젠테이션입니다. 포지셔널 인코딩 말고도 글로벌 타임 스탬프 또는 이제 템포럴 인베딩을 추가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타임 스탬프를 통해서 로컬한 포지셔널 정보뿐만 아니라 시간, 일, 주, 월과 관련된 좀 더 넓은 글로벌한 포지셔널 정보를 사용하게 됩니다. minute, hour, day, week, month 5가지 인베딩을 더해주었습니다. 오른쪽 코드처럼 데이트 타임에 따라서 새로 컬럼을 만들어서 구축을 하였습니다. 인베딩을 할 때는
minute, hour, weekday, day, months에 따라 따로 임베딩을 해주고 5가지 임베딩 합을 리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Compact Representation of Time Series in Frequency Domain입니다. 즉,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압축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신호 처리 분야에서는 컴플렉스 센싱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하이 프리퀀시의 경우 이제 급격한 변화랑 세무 사항을 나타내고 로우 프리퀀시는 느린 변화, 전반적인 정보를 의미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하이 프리퀀시의 경우 노이즈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이 프리퀀시를 모두 살리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로우 프리퀀시만 남겨둔다면 중요한 이벤트를 포함할 수 있는 하이 프리퀀시를 날리기 때문에 예측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프리의 컴포넌트를 사용하여 간결하면서도 효율적이게 계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레프레젠테이션을 압축하기 위해서 프리의 컴포넌트를 랜덤하게 선택을 하였습니다. 왜 랜덤하게 선택을 했는지는 이제 뒤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고, 행렬의 랭크에 제약을 두면서 일부 선택해서 원래 행렬과 비슷한 효과를 내게 하는 문제를 로우 랭크 어프로시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여기선 즉 모든 프리의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는 매트릭스에서 일부 프리의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는 매트릭스로 사이즈를 좀 줄이되 모든 프리의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는 매트릭스를 사용한 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사이즈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복원하기 위해 매저매트 매트리스, 여기서 매저매트 매트리스가 이제 랜덤하게 선택된 이제 프리의 컴포넌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매저매트 매트리스가 가져야 하는 성질을 레스트릭트 아이소메트릭 프로퍼티 RIP라고 합니다. 수식은 다음과 같은데 매저매트 매트리스 파이 X, 여기서는 즉 압축된 샘플링 데이터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압축된 샘플링 데이터가 원 데이터의 1-데이터를 곱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고 1 플러스 델타보다는 작거나 같은 경우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결국 이 델타가 RIP 상수를 의미를 하는데 이 상수가 매우 작을 때 RIP가 성립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저맥트 매트리스 파이가 원 신호를 다른 대역으로 변환해도 그 에너지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랜덤하게 선택된 프리 컴포넌트로 구성된 메저먼트가 이제 RIP인지 확인을 했을 때 RIP 프로버티 P가 1-2의 -n승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왜 이게 1-2-n승인지는 언급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이제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이제 1-2의 -n승이면은 n이 커질수록 이제 1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는 랜덤하게 선택을 해도 이제 원 데이터를 잘 복원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로우 프리퀀시만 선택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었고, 일정한 패턴을 갖게 선택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컴플 센싱의 예시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프사이가 이제 프리의 베이시스, S가 스파스, 즉 프리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프사이 곱하기 S가 이제 원래 인풋 데이터를 의미를 하고, C는 이제 매저먼트 매트리스로 C 곱하기 프사이 곱하기 S가 결국에는 압축된 데이터가 됩니다. 밑에 좋은 예시로 이제 랜덤하게 선택된 매저먼트 매트릭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매저먼트 매트릭스를 압축을 하였을 때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매저먼트를 이제 프사이의 트랜스포즈한 일부로 사용했을 때의 결과인데 되려 이렇게 패턴을 가지는 것을 했을 때는 오히려 패턴이 사라지고 희소 벡터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손실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텐션 대신 사용한 프리 이너스 스트럭처입니다. 셀프 어텐션 대신에 프리퀀시 이너스 블럭 윗 프리 트랜스폼을 사용했고 이 FEB 다시 F라는 것을 사용을 했고 디코더의 크로스 어텐션 대신에 프리퀀시 이너스 어텐션 윗 프리 트랜스폼 FEA 다시 F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FEB-F를 먼저 보시면은 if 시퀀스를 이제 차원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리니어 프로젝션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프리의 변환을 해줘서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나타내 줍니다. 이제 변환된 데이터의 이제 프리의 컴포넌트를 랜덤하게 선택을 해서 이를 앞서 설명드린 뉴로 오퍼레이터 러닝을 위한 파라미터라이즈된 커널을 내적해서 y 틸다를 구하게 되고 다시 원래 사이즈로 원복하기 위해서 패딩을 해준 다음에 인버스 패스프리 트랜스폼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FEA-F는 인코더에서 온 인풋 데이터를 리니어 프로젝션 후에
프리의 변화, 샘플링을 두 개 이제 병렬로 진행을 해주어서 키랑 밸류를 구하게 되고요. 디코더의 이제 시그널 인풋 또한 동일하게 리니어 프로젝션 후에 프리의 변화, 샘플링을 거쳐 이제 쿼리를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한 이제 쿼리, 키, 밸류를 사용해서 어텐션을 수화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구한 값을 다시 원래 사이즈로 원복하기 위해서 패딩 후에 인버스 패스 프리 트랜스폼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앞서 이제 프리퀀시 이너스 블럭 위드 프리웨 대신에 멀티 웨이블릿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FEB-W부터 보시면은 르장드르 다항식을 베이스로 하는 웨이블 베이스 디컴포지션 매트릭스를 통해서 디컴포지션을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이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이제 분리된 하이 프리퀀시, 로우 프리퀀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FEB-F 모듈을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L번의 사이클을 도는 동안에 이제 반복해서 분해빈 FEB-F를 수행해서 하이 프리퀀시 텐서, 로우 프리퀀시 텐서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남은 로우 프리퀀시를 산출을 합니다. 여기서 FEB-F 블록 이 세 세트는 이 사이클을 도는 동안 파라미터를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웨이블리 리컨스트럭션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웃풋 텐서 또한 이제 동일하게 재기적으로 구축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크로스 어텐션을 대신하는 이제 FEA-W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EB-W와 같은 디컴포지션 스테이지, 리컨스트럭션 스테이지를 갖습니다. 디컴포지션 스테이지를 먼저 보시면은 동일한 디컴포즈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쿼리 키, 밸류 이 신호를 개별적으로 분해를 하고 FEA-F 모듈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리컨스트럭션 스테이지는 FEB-W랑 동일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컴플렉시티 아날리시스입니다. 오토포머, 인포머, 트랜스포머, 로그 트랜스, 리포머, LSTM과 이제 컴플렉시티를 비교를 하였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트랜스포머는 이제 쿼드라틱한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갖기 때문에 비고 L 제곱이라는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갖고 나머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고 L 로그 L이라는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네,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패드포머 같은 경우에는 프리셀렉된 프리 베이시스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비고 L이라는 코스트랑 메모리 컴플렉시티를 갖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코드를 확인해 봤을 때는 기본적인 패스트 프리 트랜스폼을 수행한 후에 모델을 랜덤하게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패스트 프리 트랜스폼의 이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비고 L 로그 L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서 그 컴플렉시티가 비고 L이 나오는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FED4W 웨이블릿을 사용한 경우도 동일하게 비고 L이라는 코스트랑 메모리 컴플렉시티를 갖는다고 논문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패드포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패드포머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로는 이 MOE 디컴포지션 블럭을 사용했다는 것과 프리퀀시 이너 스트럭처를 사용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MOE 디컴포지션 블럭은 멀티 에버리지 플링을 사용해서 이 멀티 트렌드를 도출해서 최종적인 트렌드를 산출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될 것 같고요. 프리퀀시 이너 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어텐션 대신에 이러한 구조들을 사용을 하는데 프리웨랑 웨이블릿을 사용을 했다. 근데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뉴럴 오퍼레이터 러닝을 사용을 해서 어떤 스페이스로 잘 투영하는 커널 K를 설정을 해준 다음에 이 프리웨이랑 웨이블릿 트랜스폼을 사용을 해서 뉴럴 오퍼레이터 러닝을 사용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프리웨이 컴포넌트를 이제 샘플링을 해줘서 좀 효율적인 측면을 좀 챙겼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익스페리먼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디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는 총 6가지 데이터셋을 사용했고요. 전기 변압 데이터인 이제 ETT, 전기 소비량 데이터셋인 일렉트리시티, 8개국의 환율 데이터셋인 익스체인지, 캘리포니아의 교통 데이터셋인 트래픽, 날씨 데이터셋인 웨더, 인플루엔자 데이터셋인 ILI입니다. 그 외 실험 관련 디테일은 이제 오른쪽과 같습니다. 베이스라인 모델로는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소타 모델 4가지를 실험을 하였습니다. 오토포머, 인포머, 로고 트랜스, 리포머입니다. 각 모델이 가지고 있는 어텐션의 특징은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다별량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벤치마크 데이터셋의 인풋링스는 96을 사용했고 ILI 데이터셋만 36을 사용을 했습니다. 예측 링스는 데이터셋 R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96, 192, 336, 720 다양하게 실험을 해서 MSE랑 MA의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패드포머가 모든 벤치마크에 대해서 가장 좋은 성능을 냈고 이전 소타 대비 평균적으로 14.8% 성능 향상을 내었으며 특히 익스체인지랑 ILI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20% 이상의 성능 개선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또한 익스체인지는 주기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MOA 디컴포지션이나 프리퀀시 이너 스트럭처를 사용한 패드포머가 성능 향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담배량에 대한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패드포머가 좋은 성능을 내고 있고 이전 소타 대비 평균적으로 22.6% 성능 향상을 내었으며 트래픽 웨더 데이터에서는 30% 이상의 성능 개선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자들이 언급하기로는 패드포머 F랑 패드포머 W 그러니까 프리웨이를 사용한 거랑 웨블릿을 사용한 경우가 이제 데이터 셋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좀 다르게 보이고 있고 이는 결국에는 보완적인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저자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프리의 변화는 이제 단별량에서 웨이블릿은 다별량에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냈다라고 저자들은 판단하였습니다. 에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에블레이션 스터디는 이제 셀프 어텐션과 크로스 어텐션을 프리쿼시 이너스트 스트럭처로 대체를 했을 때 결과를 비교를 했습니다. 패드포머 자체가 이제 오토포머의 코드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고 오토포머의 구조 자체를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토포머의 오토 코릴레이션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토 코릴레이션을 이제 셀프 어텐션 쪽에서 FEB-F로 고쳤을 때 그리고 아니면 이제 크로스 어텐션 쪽을 FE-F로 고쳤을 때 그리고 셀프 어텐션, 크로스 어텐션 둘 다 FE-F로 사용했을 때랑 저자들이 제안을 했던 모델 구조 그대로 사용했을 때의 결과를 비교를 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봤을 때는 FEB, FEA가 그냥 오토콜레이션이나 다른 걸 사용했을 때보다 조금이라도 성능 개선을 보였고 이는 이제 셀프 크로스 어텐션을 대체하는 효과를 검증했다라고 저자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는 이제 테이블은 싫지는 않았는데 이제 어펜딕스에는 실어놨고요. MOE 디컴포지션을 사용한 경우가 이제 오토포머에서 싱글 디컴포지션을 사용했던 방식보다 평균 2.96% 개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모드 셀렉션 폴리시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이제 프리 컴포넌트를 선택했을 경우랑 이제 로우 프리퀀시만 살려놨을 때를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는 ETT 풀 벤치마크인 H1, M1, H2, M2 이 네 가지를 비교를 했고요. 노란색이 로우 프리퀀시만 사용했을 경우, 이제 파란색이 랜덤하게 선택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노란색보다 파란색이 좀 더 낮은 값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결국 이 랜덤 폴리시는 로우 프리퀀시만 살려놨을 때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낸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저자들이 언급을 하기로는 이제 랜덤 폴리시 자체가 사실 입력에 대한 프라이어 널리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일반화가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 로우 프리퀀시 모드만을 유지하는 픽스드 폴리시보다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라고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스트리뷰션 아나리시스입니다. 앞에서 트랜스포머의 단점 중 하나가 글로벌한 뷰를 캡처하지 못해서 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잘 예측하지 못한다라고 한계점을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패드포머가 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잘 예측하는지에 대해서 이 콜모그로프 스미노프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콜모그로프 스미노프 테스트 같은 경우는 X에 대해서 IID를 가정을 하고 있긴 하지만요. 결국 이제 아웃풋과 이제 실제 시퀀스 간의 분포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비교를 했습니다. CDF를 이용해서 두 확률 분포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비교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 빨간색이 이제 실제 시퀀스에 대한 확률 분포가 되겠고, 이 파란색 선이 이제 아웃풋에 대한 확률 분포가 되겠습니다. 이 콜모그래프 스미노프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 두 분포의 거리가 최대가 되는 지점을 아웃풋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을 가지고 이 해당 식을 통해서 DNM이라는 값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DNM에 대한 p-value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드포머랑 오토포머 나머지 모델들에 대해서 이
p-밸류를 계산을 했고, 이 결과가 이제 오토포머를 제외하고 이제 기존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모델 같은 경우는 p-밸류가 0.01보다 작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결국에는 두 확률분포가 다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ETT-M1과 ETT-M2 이 두 데이터셋에서 모두 0.01보다 큰 p-밸류를 갖는 것은 패드포머이고, 결국에는 이 패드포머만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는 유일한 모델이라고 저자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 패드포머에 의해서 생성된 이제 아웃풋 시퀀스가 인풋 시퀀스랑 굉장히 더 유사한 분포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토포머와의 차이점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토포머랑 패드포머의 큰 차이점으로는 이제 시즈널 트렌드 디컴포지션이랑 어텐션을 무엇을 사용했는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즈널 트렌드 디컴포지션을 위해서는 이제 오토포머는 싱글 시리즈 디컴포지션 블럭을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패드포머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멀티 트렌드 컴포넌트를 도출했다라는 것이 좀 차이점이고요. 어텐션 같은 경우는 오토포머는 오토콜레이션 어텐션을 사용을 했다. 그리고 패드포머는 프리웨이랑 웨이블리 트랜스폼을 사용해서 뉴럴 오퍼레이터를 수행을 했던 이 FEA를 계산을 했다라는 것이 좀 차이점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오토포머는 피처 익스트랙션을 위해서 시퀀스를 멀티플 타임 도메인 섭 시퀀스로 분해를 했다라고 하면은 패드포머 같은 경우는 시퀀스를 멀티플 프리커시 도메인 모드로 분해했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컨클루전입니다.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패드포머 같은 경우는 다양한 에버리지 픽터를 통해서 타임 시리즈의 글로벌 프로퍼티를 더 잘 캡처하는 믹스 오브 익스퍼트 디컴포지션 블럭, 이 MOE 디컴포지션 블럭이라는 것을 제안을 했고요. 프리퀀시 도메인 매핑, 그러니까 이제 뉴럴 오퍼레이터의 이제 오퍼레이터 커널 매핑을 통해서 타임 시리즈에서 더 중요한 구조를 캡처할 수 있는 프리 이너스 블럭과 웨이블렛 이너스 블럭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프리퀀시 이너 스트럭처를 사용을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프리의 컴포넌트를 랜덤하게 선택을 해서 선형적인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랑 메모리 코스트를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